당신들 때문에 740년 건물이 무너진다고. 아니, 당신 고집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요. 긴급 상황입니다. 노르웨이 베르겐 740년 교회 사제관에서 한국인들이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50년간 문화재만 복원해온 에이나르 토르센은 새벽 4시에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건물 기둥을 부러뜨렸어요? 그는 분노하며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순간 50년 만에 폭설이 베르겐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18도, 적설량 52cm. 85세 신부는 영하 2도 방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55세 온돌 장인 김철민과 에이나르는 첫 만남부터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후 이 두 사람은 무대에서 함께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나르 토르센입니다. 올해 72이죠.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50년째 문화재 목조 건축 복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새벽 4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잉그리드 라르센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판토프트 교회 사제관의 가정부였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에이나르 선생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한국 사람들이 사제관 기둥을 망가뜨렸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5분 만에 옷을 입고 공구함을 챙겨 차에 올랐어요. 판토프트 교회까지는 20분 거리였죠. 운전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740년 된 스타브 교회 옆 사제관은 제가 20년 전에 직접 복원한 건물이었어요. 1283년에 지어진 떡갈나무 기둥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다듬었죠. 외국인들이 그 건물을 함부로 건드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11월 베르겐의 해는 오전 9시가 되어야 뜹니다. 차창 밖으로 첫눈이 날리기 시작했죠. 저는 50년간 노르웨이 전통 방식만 고집해왔습니다. 원목은 원목으로, 석재는 석재로만 복원해야 한다는 원칙이었어요. 외국 기술이나 현대 공법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죠. 사제관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실 바닥이 절반 정도 들려 있었고 낯선 동양인 4명이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저는 즉시 지하로 내려가 기둥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북쪽 벽을 지탱하는 떡갈나무 기둥에 30cm 길이의 균열이 보였어요.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위층으로 올라와 동양인들을 노려봤죠. 그중 나이 지긋한 남성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철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한국에서 온 온돌 기술자라고 했죠.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들이 740년 된 기둥을 부러뜨렸소.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하시오. 김철민이라는 사람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 균열은 원래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코웃음을 쳤죠. 저는 50년간 이 일을 해왔소. 20년 전에 이 건물을 직접 복원했고 그때는 균열이 없었소. 그때 안쪽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침대에는 85세 올라프 신부가 두꺼운 담요 3장을 덮고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호흡은 가빴어요. 잉그리드가 제 옆에 섰습니다. 신부님이 이번 겨울을 못 넘기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저는 실내 온도계를 봤습니다. 섭씨 4도였어요. 11월 중순치고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온도였죠. 베르겐의 평균 실내 온도는 18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잉그리드가 설명했어요.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문화재 보호법 때문에 교체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 온도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문화재에 외국 기술을 들여올 수는 없소. 이건 노르웨이 건축 역사에 대한 모독이요. 김철민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이 어르신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죠. 병원으로 모시면 되지 않소. 올라프 신부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습니다. 55년간 이곳을 지켜왔어요. 제 손은 떨렸습니다. 장인으로서 건물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한 사람의 생명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죠. 그날 오전 10시, 베르겐 기상청에서 긴급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11월 하순으로는 50년 만에 찾아오는 이상 한파였어요. 예상 적설량 52cm, 최저 기온 영하 18도였죠. 48시간 후면 폭설이 베르겐을 강타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사제관 거실에서 김철민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 사이 에바 요한센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베르겐 시립병원 호흡기과 전문의였죠. 그녀는 올라프 신부를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산소 포화도가 84%까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정상인은 95% 이상이어야 하는데 위험 수준이라는 것이었죠. 에바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폭설이 오면 실내 온도는 영하로 떨어질 겁니다. 신부님 체온이 섭씨 35도 이하로 내려가면 저체온증으로 48시간 안에 사망하실 수 있어요. 거실이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죠. 김철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온돌 설치를 48시간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바닥 난방이라 호흡기에도 좋고 온도도 균일하게 유지돼요. 저는 즉시 반대했죠. 48시간 만에 완성한다는 게 말이 돼요. 부실 공사로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 김철민은 노트북을 열어 설계도를 보여줬어요. 기존 바닥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그 위에 얇은 층을 추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40년 된 떡갈나무 바닥재는 그대로 보존하고 그 아래 공간에 온수 배관을 설치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당신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는 노르웨이요. 습도가 85%나 되는 환경에서 바닥 난방은 목재를 썩게 만들 겁니다. 김철민이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온돌은 바닥 온도를 높여서 습도를 낮춥니다. 한국에서 600년 된 목조 건축물에도 온돌이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죠. 이론은 그럴듯해도 실제로는 다를 겁니다. 오후 2시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긴 눈발이었는데 점점 굵어졌어요. 기상청 예보보다 12시간 빨리 폭설이 시작된 것이었죠.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잿빛 구름이 베르겐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오후 5시, 실내 온도가 섭씨 2도로 떨어졌습니다. 1890년대에 설치된 증기 보일러가 완전히 작동을 멈춘 것이었어요. 에바 의사가 다시 신부의 체온을 쟀습니다. 섭씨 35.8도였죠. 그녀는 전기 담요를 여러 장 덮어주며 말했어요. 이 상태로는 내일 아침까지도 버티기 힘듭니다. 잉그리드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70세 할머니가 무릎을 꿇는 모습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에이나르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50년간 신부님을 모셨는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는 김철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만약 당신 공사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요? 그가 대답했어요. 제 30년 경력을 걸겠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죠. 50년간 지켜온 원칙과 한 사람의 생명 사이에서요. 밤 9시, 눈은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10cm가 넘었어요. 실내 온도는 영하 1도였죠. 올라프 신부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좋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제가 모든 구조 작업을 감독하고 제 방식대로 기둥을 보강할 거요. 김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함께 합시다. 저는 그의 악수를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11월 22일 새벽 2시, 폭설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적설량은 30cm를 넘어섰어요.
김철민과 그의 팀원 3명은 밤새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죠. 저도 옆에서 떡갈나무 바닥재를 조심스럽게 드러내며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은 생각보다 정밀했어요. 김철민 팀은 740년 된 목재를 다룰 때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전동 공구 대신 수동 공구를 사용했고 바닥재 하나하나에 번호를 매겨 원래 위치를 기록했죠. 저는 속으로 조금 놀랐어요. 이 정도 세심함이라면 외국인이라도 인정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 30분, 제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거실 북쪽 구역의 바닥재를 드러내던 김철민의 팀원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급히 달려갔죠. 손전등을 비춰보니 주 기둥 하나에서 30cm 길이의 균열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제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어요. 이 기둥은 건물 전체 하중의 4분의 1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균열이 더 진행되면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죠. 저는 즉시 작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김철민이 다가와 균열을 살펴봤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소? 외국 기술은 안 된다고 했잖소. 당신들이 바닥을 드러내며 진동을 일으켜서 기둥에 균열이 생긴 거요. 김철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 균열은 최소 10년은 된 겁니다. 목재 안쪽까지 갈라진 걸 보세요. 저는 손전등으로 균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균열 내부가 검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김철민 말대로 오래된 균열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복원 작업 때 이 균열을 놓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두려웠어요.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렇다 해도 당신들 작업이 균열을 악화시킨 거요.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이 기둥부터 보강해야 하오. 김철민이 시계를 봤어요. 46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둥 보강까지 하면 온돌 완성이 불가능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건물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소. 김철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저 어르신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안쪽 방에서는 올라프 신부에 가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3시, 두 사람의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전통 방식을 주장했어요. 같은 떡갈나무로 기둥을 보강하고 철제 밴드로 고정해야 한다고 했죠. 최소 72시간은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김철민은 현대 공법을 제시했어요. 탄소섬유 보강제를 사용하면 1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죠. 탄소섬유라니 740년 된 전통 건축물에 플라스틱을 붙이자는 거요? 김철민이 설명했어요. 탄소섬유는 목재보다 강도가 10배 높고 무게는 5분의 1입니다. 유럽에서도 이미 많은 문화재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새벽 4시, 잉그리드가 따뜻한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두 선생님, 제발 방법을 찾아주세요. 신부님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안쪽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에바 의사가 신부에게 전기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내 온도는 영하 2도였죠. 전기 담요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마지못해 제안했습니다. 절충안을 찾읍시다. 제 방식으로 떡갈나무 보강제를 덧대고 당신 탄소섬유로 추가 고정하는 거요. 김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합시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섞는다는 게 과연 안전할까요? 11월 23일 오전 10시, 베르겐 시청. 문화재과 라르스 올센 과장이 2명의 감독관과 함께 사제관에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불법 공사를 신고한 것이었어요. 올센 과장은 작업 현장을 둘러본 후 공식 문서를 꺼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48시간 이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잉그리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70세 할머니에게 5년 징역은
사실상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올센 과장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에이나르 선생님, 선생님께서 이 공사를 승인하신 겁니까? 저는 난처했죠. 공식적으로는 승인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협력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올센 과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안전하다고 보증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침묵했어요. 아직 기둥 보강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할 수 없었습니다. 올센 과장은 고개를 저었죠. 48시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세 사람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철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계속할 수 없으면 저희는 철수하겠습니다. 더 이상 민폐를 끼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이미 40cm 넘게 쌓여 있었어요. 정오쯤 에바 의사가 올라프 신부를 진찰하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산소 포화도가 82%까지 떨어졌고 체온은 섭씨 35.2도였습니다. 의학적으로 24시간 안에 위독해질 수 있는 상태라고 했죠. 에바 의사가 제 앞에 섰습니다. 에이나르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온돌 설치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병원으로 모시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신부님이 완강히 거부하세요. 이곳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괴로웠습니다. 50년간 지켜온 원칙을 어기는 것과 한 사람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죠. 에바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이 아니면 기둥 보강이 불가능합니다. 김철민 씨는 온돌 전문가이지 목조 건축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김철민을 쳐다봤습니다. 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소.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소. 저는 제 조건을 제시했어요. 첫째, 모든 구조 작업은 제 감독하에 진행합니다. 둘째, 원목 기둥은 반드시 전통 방식으로 보강합니다. 셋째, 작업 중 구조적 위험이 발견되면 즉시 중단합니다. 김철민이 동의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오후 2시, 우리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떡갈나무 보강제를 다듬었고 김철민은 탄소섬유 시트를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거리를 두며 일했죠. 저는 제 방식을, 그는 그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오후 5시쯤 김철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이나르 씨, 이 각도로 보강제를 대면 하중 분산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의 제안을 살펴봤어요.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조언했죠. 탄소 섬유를 붙일 때 목재결 방향을 고려하면 접착력이 더 좋을 거요. 밤 9시, 우리는 함께 기둥 보강 작업을 마쳤습니다. 떡갈나무 보강제 위에 탄소 섬유가 감겨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합이었죠. 저는 레이저 측정기로 기둥의 수직도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김철민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어쩔 수 없는 동맹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11월 24일 새벽 기상청 예보대로 폭설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적설량은 50cm를 넘어섰고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어요. 50년 만에 이상 한파였죠. 사제관 창문은 성에로 뒤덮였고 실내 온도는 영하 2도였습니다. 김철민과 팀원들은 손가락이 얼어붙는데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어요. 온수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은 극도의 정밀함을 요구했습니다. 87m 길이의 구리 파이프를 바닥 아래 공간에 설치하는 일이었죠. 저는 그 위로 단열재를 깔고 떡갈나무 바닥재를 다시 조립했습니다. 오전 9시쯤 사제관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판토프트 교구민들이었죠.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교구 위원장 토르발드 헬리크센이었습니다.
토르발드는 확성기를 들고 외쳤어요. 740년 전통을 지키라. 외국 기술은 물러가라. 한국인들은 베르겐을 떠나라. 일부는 더 노골적인 구호를 외쳤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향해 소리쳤죠. 토르발드,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소. 조용히 해주시오. 하지만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이어졌죠. 김철민의 며느리인 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10년간 노르웨이에서 살면서 처음 느끼는 배척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시오. 저들은 무지해서 그러는 겁니다. 오후 4시, 저는 작업하다가 손가락 감각을 잃었습니다. 영하 18도 날씨에 실내도 영하였으니까요. 손가락이 퉁퉁 부어올랐고 하얗게 변했어요. 동상 초기 증상이었죠. 에바 의사가 급히 제 손을 따뜻한 물에 담갔습니다. 김철민 팀원 중 한 명도 같은 상태였어요. 배관 연결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 3개가 동상에 걸렸습니다. 에바 의사가 응급처치를 했지만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 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작업을 끝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지하실에서 보일러 연결 작업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김철민이 내려와 옆에서 함께 작업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일했죠. 그런데 문득 그가 물었습니다. 에이나르 씨는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어요. 5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2살 때 처음 문화재 복원 일을 시작했죠. 당시 스승이었던 올레 한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과거를 미래에 전하는 달이라고. 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저는 김철민에게 대답했어요. 노르웨이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요. 김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한국의 온돌은 2000년 역사가 있어요. 선조들의 지혜를 전하는 게 제 사명이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국적은 달랐지만 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은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 사람도 저처럼 자신의 전통을 사랑하는 장인이라는 것을요. 밤 11시,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1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철민도 따라 올라왔어요. 저는 주방에서 뜨거운 차를 2잔 끓였습니다. 한 잔을 그에게 건넸죠. 김철민은 놀란 표정으로 차를 받았어요.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서서 폭설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김철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완성하면 됩니다. 저도 대답했죠. 당신들이 할 수 있다면 저도 할 수 있소. 새벽 2시, 우리는 다시 작업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36시간이 남았어요. 11월 25일 오전 8시, 작업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배관 연결은 95% 완료되었고 바닥재 조립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지쳐 있었죠. 48시간 동안 잠을 거의 못 잔 상태였습니다. 저는 거실 서쪽 구역의 바닥재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김철민이 옆에 와서 함께 작업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일했죠. 그런데 김철민이 문득 물었어요. 에이나르 씨, 이 일을 50년이나 하셨다면서요.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손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특히 처음 20년은 정말 고됐어요. 1970년대 노르웨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문화재 복원 일은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빠듯했죠. 김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에서 온돌 시공을 시작했을 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모두 보일러만 찾았고 전통 난방은 구식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하셨소? 김철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하셨던 일이거든요.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궁궐의 온도를 보수하는 장인이셨어요. 어릴 적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문화라고요. 저는 공감했습니다. 제 스승 올레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재 복원은 돈을 위한 일이 아니라 역사를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김철민에게 말했죠. 당신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장인이요. 오전 11시, 우리는 잠시 쉬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김철민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울에 있는 그의 작업장이었습니다. 600년 된 한옥의 온도를 복원한 사진들이었죠. 목재 기둥과 돌로 쌓은 구조가 정교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솜씨라면 유럽에서도 인정받을 만하오. 김철민이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에이나르 씨 작업도 대단하세요. 아까 기둥 보강하시는 거 봤는데 손기술이 예술 같았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죠. 50년 하다 보니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오후 1시, 우리는 마지막 바닥재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740년 된 원래 떡갈나무 바닥재를 정확한 위치에 다시 끼워 넣는 작업이었죠. 단 1mm라도 어긋나면 안 되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측정기로 위치를 확인했고 김철민은 바닥재를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호흡을 맞췄습니다. 30분간의 집중 끝에 마지막 바닥재가 제자리를 찾았죠. 오후 3시, 김철민이 지하실에서 보일러 시운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1층에서 배관 연결 상태를 최종 점검했어요. 모든 연결부가 완벽했습니다. 김철민이 지하실에서 올라왔죠. 이제 가동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의 눈을 보니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쏘, 시작하시오. 오후 3시 30분, 김철민이 보일러 점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지하실에서 낮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수가 87m 배관을 따라 순환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처음 2시간은 변화가 없었어요. 실내 온도는 여전히 영하 1도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죠. 혹시 실패한 건 아닐까? 하지만 김철민은 침착했어요. 740년 된 돌과 목재가 열을 머금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후 6시, 온도계가 영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섭씨 2도였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정말 되고 있었습니다. 11월 25일 밤 10시, 실내 온도는 섭씨 1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16시간 만에 16도가 상승한 것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죠. 바닥에 손을 댔더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740년 된 떡갈나무가 열을 머금고 있었어요. 에바 의사가 올라프 신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84%로 2% 상승했어요. 미세하지만 분명한 개선이었죠. 체온도 섭씨 35.6도로 올라갔습니다. 에바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정도 속도라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월 26일 오전 8시, 실내 온도는 섭씨 17도에 도달했습니다. 신부의 산소 포화도는 89%까지 올라갔어요. 24시간 만에 7%가 개선된 것이었죠.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 속도였습니다. 저는 온도계를 여러 곳에서 측정해봤어요. 놀랍게도 실내 온도가 균일했습니다. 천장 근처가 섭씨 17도, 바닥 근처가 섭씨 18도였죠. 일반 난방은 천장이 더 따뜻한데 온돌은 반대였어요. 김철민이 설명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이라 온도 분포가 균일합니다. 호흡기 환자에게 이상적인 환경이에요. 오후 2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라프 신부가 20일 만에 처음으로 기침 없이 2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 것이었어요. 잉그리드는 신부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했죠. 11월 27일, 48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실내 온도는 섭씨 18도로 안정화되었어요.
신부의 산소 포화도는 92%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까지 걸어갔죠. 한 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에바 의사가 청진기로 신부의 폐음을 확인했어요. 천명음이 현저히 감소했고 폐 하부의 수포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감탄하며 말했죠. 3일 만에 이런 회복은 의학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11월 28일 오전, 베르겐 대학교 건축학과 라르스 한센 교수가 사제관을 방문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요청으로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긴장했죠. 혹시 문제가 발견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한센 교수는 6시간 동안 건물 전체를 조사했어요. 레이저 측정기로 기둥의 수직도를 확인하고 적외선 카메라로 열 분포를 촬영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죠. 오후 3시, 한센 교수가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는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후 저를 불렀어요. 에이나르, 이리 와서 이걸 보세요. 화면에는 적외선 열화상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한센 교수가 설명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온돌의 복사열이 바닥뿐 아니라 벽체 석재 내부 15cm 깊이까지 침투하고 있어요. 740년간 축적된 습기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요? 한센 교수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실내 습도가 85%에서 62%로 낮아졌어요. 목재 부식 속도가 연간 0.8mm에서 0.3mm로 62% 감소했다는 것이었죠. 이 속도라면 건물 수명이 200년 이상 연장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온돌이 건물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센 교수가 말했죠. 에이나르, 당신과 김철민 씨가 해낸 일은 문화재 보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철민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지하실에서 보일러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김철민 씨, 내가 틀렸소. 당신이 옳았어요. 김철민이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우리 둘 다 옳았어요. 함께 해냈으니까요. 12월 7일, 베르겐 시청에서 긴급문화재위원회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죠. 안건은 명확했습니다. 사제관의 불법 온돌 설치를 철거할 것인가, 아니면 예외적으로 승인할 것인가였습니다. 라르스 한센 교수가 60페이지 분량의 구조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온돌 시스템이 740년 된 건물의 수명을 오히려 연장시키고 있다는 결론이었죠. 실내 습도 감소로 목재 부식 속도가 62% 감소했고 석재 압축 강도가 12% 증가했다는 데이터였습니다. 위원회는 5시간 동안 격렬한 토론을 벌였어요. 보수파 위원들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데이터는 반박할 수 없었죠. 결국 위원회는 6대3으로 사후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조건은 엄격했어요. 연 2회 정기 구조 안전성 검사, 월 1회 습도, 모니터링, 모든 데이터 공개였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올라프 신부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판토프트 교회의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150명의 교구민이 모였어요. 그들 중 50명은 한 달 전 사제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부는 미사 중 짧은 설교를 했어요. 전통이란 과거를 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며 계승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740년 교회가 살아남은 이유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지혜롭게 적응했기 때문이라는 메시지였죠. 많은 교구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4년 3월 베르겐 대학교에서 국제 건축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전통 건축물의 현대적 보존 기술이었어요. 22개국 153명의 전문가가 참석했죠. 저와 김철민이 공동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저는 긴장했어요. 72세에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김철민이 제 어깨를 두드렸죠. 우리가 해낸 일을 자신 있게 말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표 제목은 한국 온돌과 노르웨이 목조 기술의 융합이었습니다. 저는 전통 목재 보강 기술을 설명했고, 김철민은 온돌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문화적 차이를 넘어 기술적 협력으로 740년 건축물을 살렸는지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예정보다 2시간이나 연장되었죠. 독일 건축가가 물었습니다. 두 분은 처음에 충돌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협력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50년간 지켜온 자존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김철민 씨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장인은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김철민도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노르웨이 방식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에이나르 씨의 섬세함을 보며 배웠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기술이고 예술이라는 것을요. 발표가 끝난 후 우리는 무대에서 포옹했습니다. 72세 노르웨이 장인과 55세 한국 장인의 포옹이었어요. 153명의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2024년 11월, 저는 정기 점검을 위해 사제관을 방문했습니다. 87세가 된 올라프 신부는 여전히 건강했어요. 매일 아침 6시 교회 종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일과를 이어가고 있었죠. 산소 포화도는 96%, 폐 기능은 1년 전 대비 32%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사제관 거실 바닥은 따뜻했어요. 섭씨 18도로 유지되는 온기였죠.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베르겐의 겨울 영하 12도였어요. 하지만 740년 된 이 건물 안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김철민이 한국에서 보낸 이메일을 받았어요. 노르웨이 정부와 5년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3개 역사적 건물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하오. 당신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저는 50년간 외국 기술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정한 전통은 고집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지혜라는 것을요.